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2일 수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국회 예결위원회가 예산안 조정 소위가 이번 주 감액 심사를 마무리하고 증액 심사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증액과 감액 둘러싸고 여야가 거세게 충돌하고 있는데요. 오늘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차관 모시고 예산안 심사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국회 예산 심사가 한창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산 심사 이제 좀 전에 감액 심사 마무리됐고 증액 심사 돌입하는 단계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좀 드렸지만 지금 어떤 단계에 진행 중인지 자세하게 좀 설명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국회 예산 심사는 이제 상임위에서 1차 심사를 하고 예결위에서 최종 심사를 하게 되거든요. 통상은 상임위 심사를 마치고 예결위 심사로 넘어가는데 지금 일부 상임위에서 여야 간 의견이 있어서 이견이 있어서 그게 의결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와 예결 소위가 지금 심사가 동시에 지금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관건은 예결 이제 소위에서의 심사입니다. 현재 아마 금주 중에 삭감 심사를 좀 마무리한다는 뭐 일정으로 좀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다음 주에는 증액 심사로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결위는 활동 시한이 있습니다. 11월 30일까지 여야 간에 이제 의결을 해줘야 되는데 의결이 안 되면은 이게 이제 정부안이 12월 2일자로 있지 않습니까? 자동 부의가 좀 돼버리거든요. 예, 이제 그런 좀 상황이고 또 이제 예산의 법정 시한이 있습니다. 12월 2일인데요. 아마 이번의 경우에도 12월 2일 법정 시한은 조금 지키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산 증감 규모 또 그리고 그 증감 내역에 대해서 상당히 여야 간에 이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삿바싸움이 좀 오래 갈 것 같아서 올해도 아마 법정 시한을 좀 넘기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법정 시한을 뭐 넘기는 일이 하도 잦아서 이제 올해도 뭐 크게 기대를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차관님 네. 이게 뭐 예년에 비해서 이제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라는 방침을 일찌감치 밝혔습니다만 그래도 네. 통상적으로 그동안 이제 예산안이 통과되는 과정들을 보면 결산 소위에서 예산 증액이나 감액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인제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도 좀 통상적으로 우리가 비교해 범직할 텐데 통상적으로 좀 어떻습니까? 네. 통상적으로 국회에서 심사가 하면서 정부안 수정이 되는데요. 정부안 대비 1% 범위 내에서 이게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삭감 재원 범위 내에서 증액이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을 가지고 보면은 657조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6조 원 수준에서 증액과 감액이 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의 1% 플러스 마이너스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뭐 이 정도 통상적으로 그래 네네. 왔다라는 말씀을 해 네, 주셨고요. 그렇습니다. 자,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제 상임위에서 예산 심사를 마치면 그다음에 이제 예결위원회로 넘어가는 네네네. 구조. 근데 지금 현재 상임위 차원에서 예산 심사를 마친 곳이 전체 상임위 17곳 중에 10곳이 지금 심사를 마쳤습니다. 네. 상임위별로 예산 심사 결과가 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한데요. 몇 가지 좀 주요한 부분들을 좀 짚어 주시죠. 네. 그러니까 10개 상임위에서 인제 조정이 일어났는데요. 증액이 9조 1,000억 됐고요. 감액은 4,000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예, 그래서 정부안 제출안 대비 순증액이 지금 8조 7천억이 좀 되어 있는 좀 상황입니다. 아 통상 이렇게 상임위에서는 삭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임위별로 대변하는 어떤 직능이라든가 이해 단체 이제 그룹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삭감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저항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이익단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증액을 요구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삭감은 크게 이루어지지 어렵고 증액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 보니까 상임위에서 22조 뭐 증액이 일어났거든요. 예, 그래서 그 증액 의결 자체가 큰 의미를 이제 갖기는 좀 어려운 좀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예산 조정이 일어나는 곳은 이제 예결위라고 보여집니다. 예결위에서 상임위에서 어느 정도 삭감이 이루어지겠지만은 추가적인 삭감은 예결위에서 하게 되고요. 예결위는 상대적으로 중립적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적정한 규모의 삭감이 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았던 것처럼 상임위에서 증액이 되겠지만 그게 다 예결위에서 다 흡수는 안 되는 거고요. 일부 금액이 예결위에서 이제 수용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최종적으로 인제 예결위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느냐, 어떻게 손을 보느냐에 따라서 네. 인제 상임위에서 올라온 금액들이 이제 조정은 되겠지만 일단 뭐 많은 시민분들, 국민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몇 가지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R&D 사업에 관련된 것, 지역화폐 예산, 새만금 사업 예산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이슈가 돼서
전 국민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는 예산 분야인데요. 상임위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심사가 어떻게 결론이 난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쟁점 사업에 대해서 상임위 의결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지금 민주당이 다수 의결을 다수의석을 가지고 있는 조금 민주당 주도로 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 의결이 일어났고요. R&D 예산의 경우를 보니까 2조 원, 그리고 지역화폐 예산이 7천억, 그리고 새만금 예산이 한 1,000억 정도 상임위에서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증액된 이제 금액 중에서 어느 정도가 예결위에서 수용될지는 저희가 이제 예결위 심사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정부 예산안 대비 증액에 대해서는 국회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행정부의 동의, 즉 기재부의 사전 동의가 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와 야당 간의 상당한 삿바 싸움이 이제 증액 사업을 놓고 이제 벌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증액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은 결국에는 증액 재원을 어느 정도까지 이제 확보할 것이냐라는 거고요. 증액 재원은 말씀드린 대로 국회에서 삭감한 금액이 되는데요. 이번 경우에는 그 규모가 크게 기대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재원 여건이 좀 안 좋은 상황에서 정부가 또 정부안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23조 원 규모의 대규모 좀 삭감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추가 삭감을 지금 찾아내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런 별도 재원이 좀 필요한데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국채 발행이나 뭐 증세인데 이런 부분도 지금 경제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 좀 적절치는 않아 보이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금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세수 확충 부분이죠. 그래서 비과세, 감면 이런 부분에 대한 정비 그리고 체납세액에 대한 징수 이런 걸 좀 잘 들여다보면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세수를 좀 늘릴 수 있는 범위가 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다른 이제 재원이 있습니다. 민자 유치라든지 하고 기존의 또 회계나 기금에서 가지고 있는 여유 재원 등을 이렇게 동원을 한다면은 삭감 자원에 보태서 이게 증액 재원으로 좀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이 상당히 집요하게 있잖아요. 예. 좀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제 R&D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임위에서 올라온 게 2조 증액된 것으로 지금 이제 올라왔다 이렇게 설명을 해 네네. 주셨습니다. 자, R&D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정말 말이 많은 상황입니다. 33년 네. 만에 그것도 올해보다 5조 2천억 원이나 대폭 삭감돼서 과학계와 야당이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또 이 R&D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별 편차가 또 좀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 지방의 R&D 역량을 키우는 예산도 크게 줄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방금 이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이 R&D 예산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조정이 될 것 같습니까? 네. 지금 R&D 예산이 이제 정부안 대비로 해서 전년 대비 한 17% 현재 삭감된 상태고요. 또 R&D 예산의 내용을 보면은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별 편중이 좀 큽니다. R&D가 집중적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 지역이 수도권과 또 과기계 출연연구소가 밀집되어 있는 대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지금 R&D 비중이 76%나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지방의 비수도권, 대전을 제외한 비수도권에 지금 R&D 예산이 좀 넉넉지 못하고 이쪽에 R&D 역량이 지금 상당히 뒤처질 수밖에 없는 좀 하나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와중에 이제 지역 R&D의 역량을 지역의 연구개발 역량을 또 키우기 위한 예산들이 또 큰 폭으로 이번에 또 삭감이 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삭감이 이제 이번에 복원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지방의 연구 인력들이 외부로 유출이 된다든지 그리고 지방 대학에서 석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들의 또 연구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또 이런 일자리들이 줄어드는 좀 문제가 좀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이제 보고는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고 좀 생각한데 이제 정부가 R&D의 투자 효율이 낮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삭감한다고 보여지는데요. R&D라는 것은 단기적 성과를 노리는 게 아니고 중장기적인 결실을 보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금 단기적인 성과라든지 또 일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어떤 유형 문제라든가 비리 문제를 가지고 이거를 삭감할 문제는 아니고요. 어떻게든지 R&D의 성과를 좀 검증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나 시스템의 개선 이런 쪽에 좀 주안을 둬야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네. 예산이 전체적으로 이제 빡빡하게 편성이 되고 줄다 보니까
광주시 국비 예산도 지금 크게 줄었습니다. 국회 심사 단계에서 증액도 필요하고 네. 또 이제 뭐 사업별로 중요도를 좀 따져서 챙길 거 챙기고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자, 그래서 광주시 예산 문제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광주시도 내년 세입이 매우 나쁜 상황, 절대적인 예산 규모가 줄어든 상황, 이것은 뭐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요. 지난 10일입니다. 광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가 6조 9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올해와 비교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저희가 비교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금년 대비 예산이 이제 줄었습니다. 2.8% 줄었거든요. 그리고 2천억 줄어든 6조 9천억으로 지금 이번에 시가 편성을 해서 의회에 이제 제출 좀 한 상태입니다. 연간 예산이 전년보다 이렇게 준 거는 IMF 6기 이후 25년 만에 이제 처음이죠. 이거는 그만큼 세입 여건이 나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세의 20% 정도가 지방으로 이전되는 지방 교부세가 이렇게 줄게 된 것도 하나 이유고, 지방 세수의 대중을 이루고 있는 것이 지금 재산 과세거든요. 취득세와 같은. 그런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거래량도 줄고 또 재산 가격도 가표도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 세입이 크게 줄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이번에 세출 예산이 줄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예산 규모가 줄었으니까 네. 이제 뭐 사업별로 중요도를 이제 뭐 시에서도 따지게 되고 할 텐데, 들여다 보니까 특히 관광 문화예술 부산 예산 이쪽이 좀 직격탄 맞았다 이런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미래산업, 근데 반대로 이제 미래산업 관련 사업 또 관광 문화예술 사업 이런 거 좀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증액해야 된다는 거 이런 이야기들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줄어든 상황에서도 좀 더 챙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러니까 아마 공연 시설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뭐 공기 연장을 통해 가지고 시설 예산도 조금 있지 않습니까? 줄이고 또 각종 축제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 예산들이 좀 많이 줄어서 요즘 문화예술계에서 상당히 이제 불만과 비판이 있는 게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광주시 이제 이런 관련 예산들이 이제 국회에서 좀 일부 증액이 좀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광주시 예산을 보니까 정부가 정부 예산안에서 줄인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화폐라든지 또 그리고 사회적 경제 예산 이런 것들을 이제 국고 보조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많이 줄었는데요. 광주시가 이 사업을 내년에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줄어든 국고 보조 예산을 자체 예산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증액을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회에서 이 사업에 대한 증액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증액이 이루어지면은 그만큼 재원이 좀 세이브가 될 것이고 이제 그런 돈들이 이번에 줄어든 문화예술 분야로 조금 재배치가 되지 않을까 좀 이런 기대는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인제 예산이 인제 전체적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인제 기존에 했던 것들 사업들을 줄여 나가야 되는 거, 뭐 그 정부도 그렇고 또 지자체도 네. 그렇고 이런 상황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렇게 이런 불황에는 오히려 확장 재정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인제 정부와 여당의 기본적인 입장은 문재인 정부 때 무리한 재정을 폈기 때문에 지금 줄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자, 네네. 예산안 이야기를 이제 다루면서 이 이야기를 빠질 수가 없는데, 문재인 정부 때 인제 차관님께서 그 당시에 네 차관을 네. 지내셨으니까요. 이런 정부 여당의 그 문재인 정부 때의 예산 정책을 비판하는 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국채가 있잖아요. 이제 늘긴 늘었죠. 늘었는데 왜 늘었느냐, 그리고 그 증가폭이 적정했느냐라는 거는 좀 객관적으로 좀 평가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빚이 늘 수밖에 없었던 거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거였고요. 다른 나라도 다 앞다투서 국채 발행을 증액하면서 예산을 좀 증액을 좀 했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채 증가폭이 G20 국가에 있지 않습니까? 절반 수준인 거죠. 이러한 재정 질출은 굉장히 저는 절제를 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에 따른 성과는 또 높았거든요. 저희가 가장 먼저 경제 성과로 보는 것이 경제 성장률인데 2020년도에 모두 역성장을 했는데 우리가 가장 적은 폭으로 마이너스 0.9% 저희가 역성장을 최소화했고요. 21년도에 들어서는 4.1%로 굉장히 고성장을 좀 이룩했습니다. 고성장이 이룩되다 보니까 초과세수가 발생을 또 했죠. 61.3조. 금년에 저희가 결손이 60조인데 그때는 까꿀로 있지 않습니까? 61.3조라는 있지 않습니까? 보너스가 좀 생긴 거죠. 그 돈을 가지고 국민재난지원금을 드리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 보상을
했거든요. 그리고 남은 돈도 일부 국채 발행을 좀 줄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빚을 내서 이렇게 했지만은 그 적극적인 재정의 선순환을 가져오는 굉장히 저는 긍정적인 재정 운영이었다. 그리고 당시 상황으로서 불가피한 어떤 그런 재정이었다. 재정 운영이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예산안 관련된 이야기는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지역 현안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광주 전남 지역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광주공항 이전 문제가 다시 엄청나게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광주시와 전남도가 서로 의견을 내고 있는데 뭔가 이게 악의가 맞지 않는 느낌이고 계속 자기 주장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관님 보시기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 것처럼 보이십니까? 예. 상당히 이제 교착 상태에 있었는데 최근 있잖아요. 조금 진전된 좀 상황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전남도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당사자인 광주시, 전남도, 무안 3자 간에 대화를 하자라고 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 광주시가 있지 않습니까? 전폭적으로 좀 수용을 좀 했고요. 이달 안에 3자 간에 좀 대화를 위한 자리가 좀 마련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남도 경우에는 민군 통합 이전을 동시하자라는 건데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 문제를 먼저 풀고 그다음에 민간공항 문제 이전 문제를 논하자. 그래서 약간 시각 차이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추가적인 협의와 합의가 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차관님 이제 저희 방송에 지난번에도 나오셔서 네. 이제 통합 이전 방식에 대해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을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제 지금 상황에서 그 통합 이전에 대한 방식 그리고 이렇게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근거 또 왜 이렇게 네네. 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이렇게 민간 군공항 이전 통합 이전돼야만이 우리가 원하는 서남권에 명실상부한 국제관문공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민간 군공항이 통합되어야만이 여객과 물류 흐름에 있어서 규모 경제가 좀 작용을 하겠죠. 그래야만이 무한 예를 들어서 공항으로 통합 이전이 된다고 보면은 거기에 전기 노선이 좀 생기고 항공 부대 산업도 발전할 수 있고 또 주변 산단이나 배후 도시 개발이 가능하겠죠. 그래야만이 이제 전라남도가 이제 획기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고 결국에는 배후 도시, 배후 거점 도시인 광주도 이걸 도약할 수 있는 하나 계기를 마련할 수가 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통합 이전이 돼야만이 이제 투자 비용도 절감을 하게 되고 지금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거든요. 지금 가덕도 신공항이라든가 대구, 또 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29년, 30년에 이제 개항을 목표로 지금 진척이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 개항 시기에 맞춰서 통합 우리 서남권의 통합 공항도 이제 개항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것이 광주시의 입장에서는 지금 네. 무안에서 결국에 안 받겠다고 하면 이거는 넘어갈 수가 없는 건데 한평군에서는 가장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광주시는 입장이 좀 확고한 것 같습니다. 무안 어려우면 군공항은 한평으로 보내고 민간공항 무안으로 보내겠다. 김광진 부시장이 이번 주에도 저희 방송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 크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또 다른 당사자는 또 정부입니다. 국가입니다. 이제 국가 입장에서는 투자의 효율성을 좀 생각을 하겠죠. 이제 그런 측면도 있고 또 그러한 또 분리안이 실제 성사될 수 있겠느냐, 집행 가능성이 있겠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지역 산업계에 지금 큰 이슈 또 큰 우려가 되고 있는 이야기를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계열사 잇따른 회생 네, 신청으로 시작된 대유 위니어 사태, 지역 경제 지금 파장이 굉장히 큽니다. 이 노동자들 체불임금, 또 협력업체나 네. 품대금 이런 부분들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는데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들도 여전합니다. 해결의 실마리 좀 보이십니까? 네, 저는 좀 보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적으로 이제 현장 조사를 좀 해서 보니까 현재 광주 소재 협력업체가 133곳이고요. 거기에 받지 못한 납품 대금이 436억, 그리고 체불 임금이 670억 정도로 했잖아요. 규모가 우선 좀 파악이 좀 됐습니다. 그리고 광주시와 또 금융기관, 지역 금융기관들이 지금 응급조치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억 원에 달하는 이제 특례 보증 시행도 하고 긴급 자금도 지원하고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불 임금 근로자에 대해서는 또 생계 자금을 좀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변의 노력들이 지금 가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그 어려움은 지금 좀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인제 대유인의 사태를 노동조합 쪽이나 또 네. 그리고 인제 광산구나 광주시 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엇보다도 "일단 공장이 빨리 가동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맞습니다. 하시던데요. 네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네.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인제 그룹 오너 측의 인제 문제 해결 노력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저는 이제 보여집니다. 일단은 지금 체불 임금과 또 있지 않습니까? 미납한 이제 대금에 대한 어떤 지불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는데요. 이제 그룹 측에서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골프장이라든지 또한 종합 R&D 센터와 같은 자산을 좀 매각을 하고 또 보유 지분을 일부 매각해서 이런 데 필요한 지금 재원을 좀 마련하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천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러한 자금을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정 그리고 또 공장을 정상화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로드맵을 좀 제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 이야기는 이제 청년 고용 문제에 대해 좀 이야기해 볼 텐데요. 뭐 이게 청년 고용 문제도 이미 해묵은 문제가 된 지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네. 광주 지역 청년 고용 상황을 보니까요. 이 경총에서 최근 2022년 지역별 청년 고용 동향을 발표했는데 광주 지역 고용률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예 맞습니다. 작년 하반기를 보니까 우리 광주의 청년 고용률이 인제 38% 전국 46%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낮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은요. 경제 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청년들의 그 이유가 단순한 쉬었음이란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해서 학업을 한다든지 군 복무를 한다든지 그런 이유가 없이 이렇게 단순히 있잖아요. 쉬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문제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좀 장기화되면서 또 낙인 효과도 생기고 또 근로의욕을 상실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분들이 또 그만큼 또 혼인과 또 이렇게 출산이 이게 지체되는 이런 부정적인 영향까지 좀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지역 고용이 저조한 이유는 결국에는 우리 지역 기업의 사정하고 좀 관계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 수가 수도권에 대비하면 있잖아요.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17개 광역시도하고 비교해 보니까 저희가 밑에서 세 번째예요. 그만큼 우리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지금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들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빨리 제공하는 그런 노력들을 더욱더 박차를 좀 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ABC 산업입니다. 인공지능이라든가 바이오라든가 문화 쪽 굉장히 청년들이 선호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창업 기업들을 많이 좀 양성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고 우리 지역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좀 지원을 하는 그런 노력들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AI, 바이오 또 컬처. 네. 아주 청년들이 선호하는 어떤 네. 직업군에 대한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유치가 많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네네. 자, 그리고 인제 이게 또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기도 하지만 또 지역 지자체인 광주나 전남의 당면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특별시에 편입시키는 정책과 특별법을 이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당론으로까지 이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인제 이게 이러면 전국적인 논쟁거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자, 이게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이 되는 게 타당한가요? 아니면 뭐 실행 가능한가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이제 뭐 타당성을 있지 않습니까? 판단할 현재에서 뭐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 문제가 논의가 되고 있다라는 점이 저는 문제라고 좀 생각되거든요. 이거는 결국 행정구역 조정 문제인데요. 지자체 간의 이해관계가 아주 첨예하게 이제 대립되는 좀 그런 사안이죠. 그렇게 한 다음에 현장에 대한 정확한 수요 조사 그리고 조정 대안 그에 대한 또 이해관계 지자체의 어떠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과정들이 없이 뜬금없이 이게 문제가 좀 제기가 좀 되고 있다. 그 결국에는 이게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인근 지역의 민심을 잡기 위한 어떠한 급조한 정책이 아니냐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타당성을 있지 않습니까? 논할 어떤 그런 근거가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거는 국토의 균형 발전이고 또 지역 소멸 이게 굉장히 만국병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다루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지금 메가 서울시티를 만들 것이 아니고 메가 광주, 또 메가 부산,
내가 대구 이래서 지역적으로 균형되게 이렇게 발전시키는 게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다급한 문제지 서울공화국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는 서울공화국 있지 않습니까? 더 팽창시키는 이런 정책은 납득하기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타당성에 대해서는 이게 네. 타당성을 판단할 근거가 없는 게 가장 문제다라고 이제 네. 지적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거 정부 여당이 어쨌든 이제 총선용이든 아니든 지금 뭐 오세훈 서울시장도 활발하게 인근 뭐 고양시장도 만나고 네. 김포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실현 가능성은 생기는 거 아닌가요? 실현 가능성도 낮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좀 생각합니다. 이거는 있잖아요. 뭐 정부 여당이 추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당사자인 또 서울시 또 그리고 김포 시에 동의가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또 관련된 법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결국에는 그거는 지방의회나 또 국회에 결국에는 법률이라든지 의결을 전제로 하는 건데요. 현재 의석 분포상 현재 야당이 지금 다수를 좀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 봤을 때 저는 이러한 관련된 동의나 또 이런 법률 통과는 좀 어렵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이에 대한 또 여론 조사 결과도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지지하기보다는 상당히 유보하고 걱정하는 또 그러한 비율이 좀 높지 않습니까? 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정치적인 있지 않습니까? 뭐 선언으로 구호로 예를 들어 추진이 될 수 있겠지만 이게 실제 법과 제도의 개편으로 들어감에 있어서는 상당한 난항이 있을 수밖에 없고 실행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시간이 촉박하지만 이 문제도 한 번만 여쭤보고 네네. 싶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에 따르면 5개월째 경상수지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이 사실 뭐 지역 경제, 뭐 국가 경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네네네. 경상수지 흑자가 난다라고 하니까 일단 뭐 경기가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이 들게 마련인데, 이런 흑자, 이런 상황 지속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저희가 무역수지 적자가 있지 않습니까? 뭐 12개월째 지금 진행돼 있고 또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수출이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12개월째 이제 마이너스 전년 대비 마이너스 감소세가 있었는데 다행히 10월 달 들어가서 수출이 이제 플러스 3.1% 이렇게 흑자로 전환이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굉장히 다행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자동차 수출이 좋고 또 반도체 감소세가 좀 둔화되고 있고 또 미국에 대한 어떤 수출이 좀 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데요. 이건 좀 더 그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수출 품목 1위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업황이 조금 개선이 되고 있지만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로 될지 이런 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1위 수출 지역이 이제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빨리 내수가 회복이 돼야만이 저희 수출도 늘게 되는 거거든요. 요거는 이런 상황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많은 말씀 나눴습니다. 안도걸 전 기재부 차관과의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